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안개를 가르며 나타난 수백 마리의 군마가 보성관아 광장을 짓이길 듯 들이닥칩니다. 사형대 위, 목에 칼이 닿기 직전의 피투성이 백정과 단상 위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사또. 말에서 내린 젊은 암행어사는 백정이 아닌 사또의 뺨을 후려치며 포효합니다. 네 이놈! 감히 이분이 어떤 분인데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어이없는 광경에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백성은 일제히 숨을 멈춥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오히려 암행어사는 백정의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소인 민우 죽여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공포와 경악에 질려 어리둥절하고 말았지요. 도대체 이 백정에게는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고을을 뒤흔든 백정의 위대한 기록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라도 보성고을의 가장 낮고 습한 땅. 축축한 그늘이 한낮에도 가시지 않는 도축장에는 귀신보다 무서운 몰골을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범구였으며 고을 사람들은 그를 귀신 백정이라 부르며 그가 지나는 길목마다 침을 뱉거나 재수 없다며 소금을 뿌려댔지요. 범구의 얼굴을 대각선으로 거칠게 가로지르는 험악한 화상 흉터는 붉게 짓물러 터진 듯 끔찍했고 그의 거친 손등에는 짐승의 피가 굳어 생긴 검은 딱지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실 10년 전 조선 최고의 무예를 갖추고 임금의 침소를 지키던 왕실 직속 최정의 고위대장 이범구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오판으로 수많은 부하가 북방의 차가운 설원에서 매복을 당해 몰살당하는 비극을 겪은 후 그는 장군의 직위를 버리고 스스로 가장 낮은 곳인 백정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죽어간 부하들의 원혼을 달래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시뻘겋게 달구어진 화로의 불덩이를 직접 제 얼굴에 가져다 대여 과거의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지직거리며 살이 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신음 한 번 내뱉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고통이 죽은 이들에게 바치는 첫 번째 속죄라 여겼습니다. 그날 이후 장군 이범구는 죽었고 보성고을의 비루한 도축꾼 범구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침묵 속에 고기를 썰며 매일같이 사죄의 삶을 사는 그에게 세상은 오직 차가운 멸시와 이유 없는 매질만을 안겨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범구가 무거운 도축칼을 쥐고 소의 단단한 뼈를 발라낼 때면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날 전장에서 죽어간 부하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대장님 살려주십시오. 추워요. 대장님. 그는 스스로를 인간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참한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여기며 매일같이 고행과도 같은 노동을 반복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범구를 볼 때마다 돌을 던지며 바보 흉터쟁이야. 짐승 피나 먹고 살아라 라고 놀려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눈을 부릅뜨거나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지요. 범구는 오히려 아이들이 던진 날카로운 돌에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도 그저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묵묵히 핏물밴 바닥을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보였으나 그 안에는 만 명의 적군을 앞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던 장군의 기계와 서늘한 살기가 겹겹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범구는 시장 상인들이 고기를 헐값에 후려치거나 발길질을 해도 그저 고개를 숙였고
천한 백정 놈이 감히 어디를 쳐다보느냐는 호통에는 땅바닥을 기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꺼운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여전히 검술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가 칼을 휘두르는 궤적은 너무나 정교하여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뼈와 살을 분리해냈습니다. 도축장의 공기는 언제나 비릿한 선열의 냄새로 가득했지만, 범구에게는 그 냄새가 오히려 자신의 죄를 매일같이 일깨워주는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끔 자신의 투박한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한때 이 손이 왕의 칼을 쥐고 나라를 호령하던 손이었음을 기억해내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버렸지만 그의 몸에 각인된 장군의 본능만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범구는 오늘도 무뎌진 칼을 숫돌에 갈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자신의 존재가 먼지처럼 사라지길 기도하며 차가운 마루 위에 몸을 눕혔습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학대하며 10년을 버텨왔고, 이제는 정말로 자신이 평범한 백정이라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 비루한 백정이 사실은 조선의 명운을 짊어졌던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그를 멸시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보성고을의 거친 풍토 속에서 범구가 유일하게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장소는 도축장, 바로 옆에 자리 잡은 낡은 주막이었습니다. 그 주막의 주인은 연화라는 이름의 노처녀였는데,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범구를 천한 짐승 취급할 때도 유일하게 그를 인간으로 대해준 사람이었지요. 연화는 범구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세상과 담을 쌓은 사람임을 알았기에 대놓고 아는 척은 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범구의 문 앞 바위 위에 갓 지은 쌀밥 한 사발을 놓고 가곤 했습니다. 그 밥상 위에는 항상 정갈하게 무친 나물 한 가지와 직접 담근 된장이 곁들여져 있었으며, 연화는 그릇이 식지 않도록 항상 낡은 수건으로 감싸두었습니다. 범구는 연화가 밥을 놓고 가는 가벼운 발소리를 매번 듣고 있었지만 그녀가 민망해할까봐 절대 마주치지 않았으며, 그녀가 돌아간 뒤에야 조심스럽게 밥상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보며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존재인지 자문하며 한참 동안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범구는 식은 밥을 입에 넣으며 그 안에서 느껴지는 연화의 따뜻한 마음씨에 가슴이 저려왔고, 그릇을 깨끗이 비운 뒤에는 반드시 답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새벽 연화의 주막 부엌 문 앞에 자신이 직접 깊은 산벽을 타고 올라가 캔 귀한 약초나 잘 익은 머루송이를 말없이 내려놓고 사라졌지요. 연화가 고단한 주막 일에 지쳐 툇마루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면 범구는 소리 없이 나타나 마당에 쌓인 산더미 같은 장작을 단숨에 패놓곤 했습니다. 범구가 패놓은 장작은 단면이 마치 자로 잰 듯 정교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렁각시가 아니라 귀신 백정이 다녀간 게 분명하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다음 날 아침 말끔하게 정리된 장작더미와 문 앞에 놓인 산딸기를 보며 범구가 다녀갔음을 직감하고 홀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번은 주막의 낡은 울타리가 비바람에 무너져 연화가 곤란해하자 범구는 비바람이 치는 밤에 몰래 나타나 짚을 엮고 기둥을 세워 울타리를 완벽하게 수리해 놓았습니다. 연화는 다음 날 아침 뽀송뽀송해진 방 안에서 잠을 깬 뒤 울타리 틈새에 끼어있는 범구의 옷자락 조각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흔한 인사 한마디, 사랑한다는 고백 한 줄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소통은 그 어떤 연인의 미러보다 깊고 진실했습니다. 연화는 장날이면 범구가 좋아하는 질 좋은 숫돌이나 튼튼한 무명, 옷감을 사다가 주막 뒤편 그루터기에 무심히 던져놓듯 두었습니다. 범구는 퇴근길에 그 물건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누구의 배려인지 알면서도 절대 그 자리에서 감동의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연화가 무거운 술독을 옮기느라 끙끙댈 때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 말 한마디 없이 모든 짐을 한 손으로 옮겨준 뒤 유령처럼 사라져 버렸지요. 연화는 범구 씨 고마워요. 이것 좀 먹고 가요라며 불러보았지만 범구는 못 들은 척 고개만 숙이고 도축장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 묻은 손과 흉측한 얼굴이 연화의 맑고 고운 인생에 작은 얼룩이라도 남길까봐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범구는 연화가 웃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으며 그녀를 위해서라면 이 지옥 같은 백정의 삶도 기꺼이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을 사또의 부패한 관군들이 주막에 발을 들이며 연화에게 음탕한 눈길을 보낼 때면 범구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관군들의 허리춤에 찬 칼들이 내는 기분, 나쁜 쇳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다시 칼을 잡아야 할 때가 머지않았음을 직감하고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범구는 오늘도 연화가 차려준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그 그릇 밑에 자신이 정성껏 깎아 만든 나무 놀이개 하나를 남겨두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것은 벙어리 백정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전하는 소리 없는 연가랭끄이자 목숨을 건 맹세였습니다. 보성고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산새조차 숨을 죽인 정적만이 도축장 주변을 무겁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오두막 안에서 집방석을 베고 누운 범구의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고요한 적이 없었지요. 그는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마다 10년 전 북방의 차가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그 비극적인 전장으로 강제로 끌려가곤 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은빛 갑주를 휘날리며 수천 명의 정예병을 호령하던 조선 최고의 호위대장 이범구였습니다. 북방의 국경지대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더미 속에서 그는 임금의 밀명을 수행하기 위해 부하들을 이끌고 계곡 깊숙이 진군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찬란했던 기세는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고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적군들의 기괴한 함성과 화살 소리가 그의 귓전을 찢어 발겼습니다. 대장님, 매복입니다. 좌우에서 적들이 쏟아집니다. 자신의 오판으로 막다른 골목에 갇힌 부하들이 적의 빗발치는 화살에 고슴도치가 되어 쓰러져가는 모습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범구는 그들을 구하려 필사적으로 칼을 휘둘렀으나 발밑은 이미 부하들이 흘린 뜨거운 피로 흥건하여 자꾸만 미끄러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처절하게 죽어간 어린 소대장과 병사들의 흐릿한 눈망울을 일일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대장님, 추워요. 살려주십시오. 죽어가는 부하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지 못한 채 홀로 살아남아야 했던 그날의 죄책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범구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전신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쥐곤 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뒤덮은
화상 흉터를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으며 이것이 살아남은 자가 짊어져야 할 영원한 낙인임을 스스로 되새겼습니다. 그가 스스로 얼굴을 지진 이유는 단순히 정체를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의 죄를 기억하기 위한 자해에 가까운 결단이었습니다. 범구는 오두막 구석에 놓인 낡고 거친 숫돌을 꺼내 아무도 없는 새벽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도축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슥 하며 차가운 쇳덩이가 숫돌 위를 지나가는 소리는 마치 죽은 부하들이 그에게 건네는 원망의 속삭임처럼 들려와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자신이 백정으로서 고기를 써는 행위, 또한 그날 전장에서 고깃덩이처럼 죽어간 부하들을 기리는 기괴하고도 처절한 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범구의 눈가에는 어느덧 마르지 않는 눈물이 고였으나 그는 결코 소리내어 울지 않았으며 오직 침묵으로 그 거대한 슬픔을 삼켰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허공을 향해 오늘도 살아남아 미안하다는 말을 소리 없이 던지며 비린내 나는 도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무거운 발걸음은 1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가벼워진 적이 없었으며 그의 영혼은 여전히 그 핏빛 전장에 갇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범구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소소한 평화조차 죽은 이들에 대한 배신이라 여겼기에 일부러 더 거친 음식을 먹고 더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하며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어두운 심연 속에 유일하게 피어난 작은 등불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옆집 주막의 연화였습니다. 범구는 연화가 건네는 따뜻한 보리차 한 사발을 마실 때마다 잠시나마 전장의 악몽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위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삶을 견뎌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과거의 망령들은 언제나 그의 등 뒤에서 서늘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피 묻은 칼을 닦으며 언젠가 찾아올 죽음만이 자신을 이 악몽에서 해방해 줄 유일한 구원이라 믿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보성고을의 장날은 사방에서 모여든 상인들과 백성들로 북적였고 장터는 활기찬 기운과 사람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화 역시 주막에서 쓸 식재료와 범구의 해진 옷을 기울 무명천을 구하기 위해 가벼운 걸음으로 장터에 나섰지요. 연화는 평소처럼 수수한 차림으로 장을 보고 있었으나 고을에서 행패를 부리기로 유명한 건달 무리가 그녀의 앞을 비열하게 가로막아 섰습니다. 시장 양아치들의 우두머리인 만식은 연화의 비구니처럼 단정한 자태를 조롱하며 그녀의 보따리를 억지로 뺏으려 들었습니다. 야, 이 예쁜 주모 아니야? 혼자 장을 보는 게 안쓰러운데. 우리가 짐도 좀 들어주고 주막에서 같이 놀아주면 어떻겠나. 만식의 상스러운 농담에 옆에 있던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연화를 애워쌌고 연화는 겁에 질려 이러지 마세요. 저 바빠요 라며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은 그녀를 더욱 거칠게 몰아붙이며 어허, 이 주모가 인심이 박하구먼? 옆집 백정, 놈하고는 잘만 놀아나면서 말이야 라며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주변의 상인들은 건달들의 보복이 두려워 못 본 척 눈을 피했고 연화의 눈에는 어느덧 두려움과 모욕감으로 인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장통 저 멀리서 커다란 소고기 한 짝을 어깨에 메고 묵묵히 걸어오던 범구의 발걸음이 우뚝 멈추어 섰습니다. 범구는 고깃짝을 바닥에 내려놓지도 않은 채 그저 건달들의 등 뒤에 서서 그들을 무표정하게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에 어수룩하고 벙어리 같은 백정의 것이 아니라 적장의 목을 노리는 굴줄인 늑대의 안광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만식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분. 나쁜 한기의 뒤를 돌아보았다가 흉측한 얼굴의 범구를 발견하고는 오히려 기세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 백정놈은 왜 그렇게 쳐다봐? 눈가를 확 뽑아줄까? 좋은 말 할 때 꺼져라. 만식이 범구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치며 도발했으나 범구는 거대한 바위처럼 요지부동이었으며 오히려 만식의 손목을 전광석화처럼 낚아챘습니다. 범구는 힘을 세게 주지도 않았지만 그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압도적인 악력에 만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범구는 만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오직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가라. 그 짧은 말 한마디에는 수만 명을 도륙하던 전장의 살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건달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자가 사람이 아닌 괴물임을 직감했습니다. 만식은 범구의 손이 풀리자마자 부들부들 떨리는 손목을 감싸 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장 골목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나머지 일당들도 범구의 안광에 눌려 꼬리를 내리고 뿔뿔이 흩어졌으며 장터에는 순식간에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범구가 보여준 그 기이한 위압감에 술렁거렸으나 범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깃짝을 어깨에 메고 무겁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범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범구는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묵묵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 묻은 손과 흉측한 얼굴이 그녀에게 패가 될까가 두려워 오직 보이지 않는 그림자로서만 그녀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연화는 멀어져 가는 범구의 넓고도 쓸쓸한 등을 보며 저 남자가 자신을 위해 매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범구는 도축장으로 돌아와 다시 칼을 갈며 자신이 방금 뿜어냈던 그 살기가 혹여나 세상에 알려질까봐 스스로를 더욱 철저히 낮추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고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고 귀신 백정에 대한 기이한 소문은 관아의 포졸들의 귀에까지 조금씩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범구는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면서도 오직 연화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다시 침묵 속으로 침잠하며 비린내 나는 고기 사이로 자신의 정체를 더욱 깊숙이 숨겼습니다. 보성고을의 가을 밤은 유난히도 깊고 푸른 달빛이 대지를 시리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그 정막 아래에는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드리워지고 있었지요. 마을 뒷산인 오봉산 깊은 골짜기에서는 며칠 전부터 산짐승들의 기이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노련한 사냥꾼들조차 산군이 노하셨거나 그에 못지않은 괴물이 내려올 징조라며 산행을 자제하던 차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가축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날뛰기 시작했고 개들은 꼬리를 내린 채 툇마루 밑으로 숨어들어 벌벌 떨었습니다. 정막을 깬 것은 산기슭 집의 담장이 무너져 내리는 육중한 파괴음이었습니다. 아, 괴물이다. 산에서 괴물이 내려왔다. 누군가의 처절한 비명이 고요한 밤 공기를 찢어발겼고 곧이어 온 마을은 지옥 같은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을 한복판으로 들이닥친 것은 수백 그는 좋기 나갈 법한 집채만 한 덩치의 거대한 검은 멧돼지였습니다. 그 괴수의 털은 강철 가시처럼 빳빳하게 곤두서 있었고 입 밖으로 튀어나온 엄니는 바위도 단숨에 뚫어버릴 만큼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놈의 눈은 핏빛으로 충혈되어 있었으며 거칠게 콧김을 내뱉을 때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허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겁에 질린 장정 수십 명이 횃불과 창을 들고 가로막았으나 멧돼지의 폭주하는 돌진 한 번에 사람들은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뼈가 바스러졌습니다. 괴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며 마을을 유린했고 짐승의 발굽 아래 돼지는 비명을 지르며 파여나갔습니다. 공교롭게도 피 냄새에 미쳐버린 이 검은 괴수는 마을의 가장 끝자락 연화의 주막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시 연화는 빨래를 걷어 마당을 정리하던 중이었고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짐승의 붉은 안광이 연화를 정조준했고 놈은 바닥을 앞발로 긁으며 돌진할 기세를 갖추었습니다. 연화 씨, 위험해. 어서 피해. 멀리서 달려오던 마을 사람들의 외침은 이미 늦은 뒤였고 멧돼지는 거대한 산맥이 무너지듯 연화를 향해 돌진을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죽음을 예감하며 질끈 눈을 감았고 짐승의 비릿한 악취와 거친 숨소리가 코끝까지 닿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비린내 나는 도축장 구석 거적대기 위에 앉아있던 범구가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평소 쓰던 예리한 도축칼조차 챙기지 않은 채 오직 빈손으로 연화와 괴수 사이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범구의 어깨 근육이 옷너머로 꿈틀대며 부풀어 올랐고 그의 발은 단단한 대지를 움켜쥐듯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10년 전 전장을 호령하던 호랑이의 안광으로 변해 있었으며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재앙은 이미 코앞까지 들이닥쳤고 범구는 그 재앙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의 거대한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는 대지를 울리는 북소리처럼 묵직하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범구는 자신을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죽음의 기억을 뒤로 한 채 오직 눈앞의 여인을 지키기 위해 온몸의 기를 끌어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고 연화의 눈앞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장엄하고도 공포스러운 광경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백정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던 장군이 다시 한번 자신의 방패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범구의 발밑으로 흙먼지가 소용돌이치며 솟아올랐고 멧돼지의 거대한 몸체는 이미 범구의 코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쿵! 돼지가 비명을 지르며 요동쳤고 범구의 두 발은 단단한 흙바닥 속으로 반뼘이나 깊숙이 박혀 들어갔습니다. 멧돼지의 거대한 머리가 범구의 명치를 향해 들이받았으나 그는 단 한 걸음도 뒤로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산이 성난 파도를 막아서듯 범구는 오직 맨손으로 멧돼지의 두 엄니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범구의 목에서 지옥의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육중한 기합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팔뚝에는 굵은 힘줄들이 밧줄처럼 뒤엉켜 솟아올랐고 짐승의 괴력에 저항하는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며 팽창했습니다. 멧돼지는 자신의 돌진이 막힌 것에 당황한 듯 뒷발질하며 범구를 밀어붙였으나 범구의 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범구는 괴수의 엄니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어 짐승의 고개를 강제로 바닥으로
꺾어 내렸습니다. 우드드. 짐승의 목뼈가 비명을 지르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범군은 멧돼지의 거대한 머리를 그대로 땅바닥에 처박아 버렸고 그 충격에 마당의 흙먼지가 폭발하듯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괴수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범구의 다리를 걷어찼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짐승의 등 위로 벼락같이 올라탔습니다. 그는 도축칼이 아닌 자신의 거대한 주먹을 높게 치켜들었고 그것은 마치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퍽, 퍽. 소름 끼치는 타격음이 이어질 때마다 멧돼지의 단단한 두개골이 박살나는 소리가 주막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범구의 주먹이 내리꽂힐 때마다 짐승의 입과 콧구멍에서는 검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터져 나와 범구의 얼굴과 가슴을 칠갑했습니다. 피 냄새를 맡은 범구의 눈은 이제 이성을 잃은 투신의 그것과 같았으며 그의 주먹에는 자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 3번의 정권 지르기 끝에 마을 장적 수십 명을 도륙하던 그 검은 재앙은 단발마의 신음도 내뱉지 못한 채 뇌수를 쏟아내며 축 늘어졌습니다. 범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비린내 나는 시체 위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멀리서 횃불을 들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는 넋이 나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일개백정이 아니라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귀신이거나 전설 속의 무신이 현신한 모습이었습니다. 범구의 전신에서는 여전히 멧돼지의 검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살기에 포졸들조차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눈으로 범구를 바라보았고 범구는 그제야 살기를 거두고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연화의 발치에 떨어진 빨래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의 그 어수룩한 백정의 표정으로 돌아와 바구니를 연화의 곁에 놓아주었습니다. 범구는 입가에 묻은 피를 거칠게 닦아내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비린내 나는 자신의 도축장 구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등 뒤로 남겨진 멧돼지의 거대한 사체는 그 밤의 사투가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서 범구가 사라진 어둠 속을 경외와 공포가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정령 사람의 힘이란 말인가? 마을 장정들은 자신들이 들고 있던 창이 무색할 만큼 압도적인 무력 앞에 절망과 경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청을 때리는 것을 느끼며 범구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금기시하던 힘을 드러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보성고을의 달빛은 유난히도 붉게 보였고 백정범구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관아 깊숙한 곳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범구는 다시 숫돌 앞에 앉아 무뎌진 칼을 갈았으나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온을 꿈꾸던 그의 삶에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생겨났음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멧돼지 사변이 고을을 휩쓸고 지나간 뒤 보성 고을의 공기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범구를 보면 경외심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 이면에는 귀신 같은 힘을 가진 자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요. 하지만 그 기묘한 정막을 가장 먼저 깨뜨린 것은 백성들의 안위가 아닌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까 전전긍긍하던 부패한 권력이었습니다.
고을 관아의 포교 조칠성은 평소 주막의 매상과 연화의 미모를 탐내던 비열한 소인배였습니다. 그는 일개 백정놈이 마을의 영웅 대접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질투와 분노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백정놈이 힘 좀 쓴다고 호랑이 노릇을 해. 내 그놈의 길을 꺾어놓지 않으면 관아의 체면이 서질 않겠구나. 조칠성은 술기운을 빌려 부하 3명을 이끌고 철렁이는 쇠사슬과 칼자루를 과시하며 연화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군홧발 소리는 적막한 마을 길에 기분 나쁜 파여름을 매며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주막 마당에 들이닥친 조칠성은 애꿎은 술상을 발로 차 엎으며 연화를 향해 상스러운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이복의 주모, 요즘 장사가 잘 된다더니 나라에 바칠 세금은 뒷전이고 백정놈하고 히히덕거리는 게냐. 연화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둘러 나와 머리를 조아렸으나 조칠성의 눈에는 이미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주막 안의 손님들을 쫓아내며 앞으로 이 주막은 관아의 허락 없이는 장사를 못할 줄 알아라며 횡포를 부렸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고기를 썰던 범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10년 전 전장을 누비던 자의 냉철함이 스쳤으나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안광을 죽였습니다. 범구는 도축칼을 내려놓고 무릎을 굽혀 조칠성 앞에 낮게 엎드렸습니다. 나리들 술기운이 과하신 듯합니다. 주모는 죄가 없으니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범구의 낮은 목소리는 땅바닥을 훑듯 조용했지만 조칠성은 오히려 그 목소리에서 묘한 위압감을 느끼고 더욱 발광했습니다. 그는 범구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며 백정놈이 감히 나라실하는 나리에게 훈계질이냐며 침을 뱉었습니다. 조칠성의 부하들은 신이 나서 주막의 장독대를 깨부수고 연화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바닥에 짓밟았습니다. 연화는 깨진 독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으나 그들에게는 자비란 없었습니다. 범구는 엎드린 채 주먹을 꽉 쥐었으며 그의 손등에는 굵은 힘줄이 밧줄처럼 뒤엉켜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일어나 이들의 목을 단숨에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자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연화가 겪을 화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주막 마당을 가득 채웠고 조칠성은 범구의 침묵을 약함으로 착각하며 더욱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열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고을의 밤을 더럽히며 다가올 비극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범구는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속죄의 무게와 정인을 향한 걱정 사이에서 피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조칠성은 바닥에 엎드린 범구의 등을 보며 기괴한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주었고 이내 굵은 육각, 곤봉이 범구의 넓은 어깨와 등을 사정없이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퍽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이 마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연화의 가슴은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범구는 신음 한 번 내뱉지 않고 그 모진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의 등 근육은 강철처럼 단단하여 곤봉이 튕겨 나갈 정도였으나 그는 일부러 몸에 힘을 빼고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매질의 통증 속에서 10년 전 차가운 북방의 눈밭에서 죽어갔던 부하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 고통은 내가 죽인 영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참아야 한다. 내가 참아야 연화 씨가 산다. 범구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그 말을 되새기며
바닥에 흙을 손톱이 빠지도록 움켜잡았습니다. 조칠성은 범구가 꿈쩍도 하지 않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이번에는 범구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았습니다. 이 괴물 같은 놈아, 소문엔 멧돼지도 맨손으로 잡는다더니 왜 이렇게 빌빌거리느냐? 어서 반항해보란 말이다. 조칠성은 범구의 화상 입은 얼굴을 지식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범구를 감싸 안으려 달려들었지만 포졸들에게 밀쳐져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범구씨, 하지 마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연화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범구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범구는 자신의 얼굴에서 흘러내린 피가 흙먼지와 섞여 진흙이 되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검객이자 왕의 그림자였던 사내였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인내는 단순히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탱해온 유일한 온기인 연화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자기희생이었습니다. 관군들은 범구가 피떡이 되어 쓰러질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범구가 힘없이 바닥에 고꾸라지자 비로소 멈추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놈이었구먼. 순전 헛소문이었어. 조칠성은 범구의 몸에 가래침을 뱉고는 연화에게 차가운 경고를 던졌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밀린 세금과 위로주를 준비해두지 않으면 저 백정놈은 물론이고 내년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비열한 무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주막 마당에는 깨진 항아리 파편과 범구가 흘린 핏자국만이 남았습니다. 연화는 기어오다시피 범구에게 다가가 그의 만신창이가 된 상체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범구는 희미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려 애쓰며 겨우 손가락 끝을 움직여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터지고 찢어져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연화를 향한 깊은 미안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잠시 비껴간 듯했으나 그것은 더 큰 재앙을 앞둔 잔인한 정막일 뿐이었습니다. 사자는 짓밟혔으나 죽지 않았고 그의 가슴 속에 억눌린 분노는 이제 임계점을 향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범구는 밤하늘의 차가운 달을 보며 자신이 지켜온 10년의 침묵이 곧 끝날 것임을 직감하고 소리 없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보성고을의 밤은 금방이라도 피를 머금은 듯 붉은 달빛이 주막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제 가해진 무참한 매질로 인해 범구의 전신은 피멍과 상처로 가득했으나 그는 여전히 고통을 내색하지 않은 채 마당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조칠성과 그 일당들이 연화를 희롱하며 내뱉는 상스러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조칠성은 어제의 승리에 취해 자신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믿었으며 범구의 침묵을 완전한 굴복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주모, 어제 그 백정놈이 맞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 나리들을 위해 그 고운 살결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조칠성의 비열한 목소리가 문창사를 뚫고 나왔으며 연화의 겁에 질린 제발 그만하십시오라는 애처로운 간청이 이어졌습니다. 범구는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그의 발밑에 있던 작은 돌멩이가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진동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전장에서 죽어간 부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이 여기서 손을 쓰면 다시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여기서 무너지면 내가 쌓아온 10년의 속죄가 무너진다. 연화 씨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 범구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로 자신을 억제했습니다. 그러나 조칠성의 탐욕은 이미 이성의 선을 넘어버렸고 그는 급기야 연화의 비명을 즐기며 그녀의 옷고름을 향해 거친 손을 뻗었습니다. 어디 백정놈한테만 보여주던 그 비밀스러운 속살, 우리도 좀 구경하자구나. 하하하. 찌지직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연화의 하얀 비단 저고리 깃이 순식간에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연화의 새하얀 어깨와 가녀린 살결이 주막의 희미한 등불 아래 드러났고 그녀는 수치심과 공포에 질려 단발마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그 비명 소리가 범구의 귓전을 때리는 순간 바닥에 엎드려 인내를 갉아먹고 있던 사내의 전신에서 기괴하고도 장엄한 기운이 폭발했습니다. 범구의 등 근육은 마치 거대한 바위산이 솟아오르듯 옷을 뚫고 나올 기세로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살기는 주막 마당에 흙먼지를 소용돌이치게 만들었으며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얼어붙었습니다. 범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그의 눈동자는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닌 전장을 핏빛으로 물들이던 무신무션의 안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화상 입은 얼굴 위로 흐르는 핏물은 마치 복수를 꿈꾸는 악귀의 눈물처럼 기괴하고도 위엄있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더 이상 벙어리 백정도, 매 맞는 노예도 아니었으며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전설의 장군 이범구가 다시 현신한 모습이었습니다. 범구는 주막 문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고 그 무거운 발걸음 하나에 대지는 비명을 지르며 깊게 패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10년 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의 사자가 깨어났으며 그 포효는 소리 없는 진동이 되어 고을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주막 안에서 음탕한 웃음을 짓던 관군들은 순간적으로 등 뒤를 스치는 서늘한 죽음의 예감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범구는 박살난 문창살 사이로 연화의 눈물 어린 눈망울을 확인했으며 그의 입술은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놈들이 정녕 죽고 싶은 개로구나. 범구의 목소리는 지옥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외성처럼 낮고 무거웠으며 그 말 한마디에 주막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제 전설의 무신이 10년의 금기를 깨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다시 한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범구는 문짝을 발로 걷어찬 것도 아니었으나 그가 한 발짝 들이밀자 주막의 낡은 문은 경첩제 뜯겨 나가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방 안에서 연화를 붙잡고 있던 조칠성과 부하들은 들이닥친 범구의 기세에 눌려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자는 분명 어제 자신들이 짓밟던 그 비루한 백정이었으나 그가 뿜어내는 공기는 만 명의 대군을 마주한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이 백정놈이 미쳤나? 감히 어디를 들어오는 게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다리를 분질러 버려라. 조칠성이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으나 그의 부하들은 범구의 안광에 눌려 칼자루를 잡은 손을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범구는 대답 대신 전광석화처럼 신형을 움직였으며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쫓을 수 없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범구의 커다란 손이 가장 먼저 달려들던 부하의 목덜미를 낚아챘고 우드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경추는 종이장처럼 꺾였습니다. 비명소리조차 나오지 않은 짧은 찰나의 범구는 나머지 부하의 명치를 정권으로 내리쳤으며 사내는 가슴뼈가 함몰되며 뒤로 날아가 벽에 박혔습니다. 범구의 무예는 화려한 기술이 아닌 오직 적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잔혹한 전장의 실전 무술이었습니다. 조칠성은 칼을 뽑으려 허둥댔으나 범구는 그의 손목을 마치 마른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듯 가볍게 뒤틀어 버렸습니다. 내 손목이. 조칠성의 처절한 비명이 주막 안을 가득 채웠지만 범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맺혔습니다. 범구는 바닥에 구석에 있는 자신의 도축 칼을 집어들었으며 그 칼날은 평소 고기를 썰 때보다 수십 배는 더 날카로운 안광을 내뿜었습니다. 내 놈들의 목숨은 오늘 도축장으로 갈 짐승보다 가치가 없구나. 내가 직접 내 놈들을 도축해주마. 범구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더 서늘하게 조칠성의 귓전을 파고들었으며 조칠성은 이제야 자신이 건드린 것이 사자가 아닌 신선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범구는 조칠성의 어깨와 허벅지의 힘줄을 단칼에 끊어버렸으며 이는 죽이지 않고 평생 기어다니게 하려는 장군의 잔혹한 심판이었습니다. 주막 안은 순식간에 비릿한 선열의 냄새와 관군들의 단발마로 가득 찼고 밖에서 망을 보던 나머지 포졸들은 겁에 질려 관하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범구는 피 묻은 칼을 바닥에 내던지고 찢어진 옷을 감싸 쥐고 구석에서 떨고 있는 연화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친 겉옷을 벗어 연화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으며 그의 손길은 방금 전 사람의 뼈를 꺾던 것과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연화 씨, 미안하오. 네, 너무 늦었소. 범구의 낮은 목소리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고 범구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이 고을에서 다시는 백정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그리고 평온했던 일상이 영원히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범구는 주막 마당으로 나와 도망가는 포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으나 그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품속 깊숙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작은 보따리를 꺼내 연화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은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호위대장의 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 씨, 지금 당장 이 인장을 들고 한양으로 떠나시오. 이 인장이 당신을 살려줄 것이며 나를 구할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오. 범구의 눈에는 이제 정인을 사지로 보내야 하는 사내의 절박함과 홀로 군대를 상대해야 하는 전사의 비장미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밖에서는 관아의 비상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범구는 홀로 남은 주막 마루에 걸터 앉아 다가올 운명의 폭풍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등 뒤로 치는 달빛은 유난히도 붉었으며 보성고을은 이제 전설의 무신이 일으키는 피바람 속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막 마당을 가득 채웠던 비명소리는 잦아들었으나 박살난 가구들과 사방에 흩뿌려진 핏자국은 방금 전의 사투가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범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화에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의 피 묻은 손은 연화의 온기를 느끼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는 평생을 지켜온 침묵의 대가가 이토록 처절할 줄 알았으나 정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지옥에라도 떨어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범군은 품속 깊숙이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겹겹이 천으로 감싸두었던 작은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은 무명천을 한 겹씩 벗겨내자 차가운 달빛 아래에 서늘한 은빛 광채를 내뿜는 묵직한 인장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왕이 오직 자신을 지키는 그림자에게만 하사했던 용의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호위대장의 은색 표식이었습니다. 인장의 옆면에는 왕의 칼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으며 그 존재만으로도 닫힌 도성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전설적인 권위를 상징했지요. 범군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인장을 꺼내본 적이 없었으며 그것은 그에게 명예가 아닌 죽은 부하들을 향한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는 인장을 연화의 작은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고 은색 금속의 차가운 촉감이 연화의 손끝을 타고 그녀의 가슴 속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연화 씨, 이것은 내 목숨보다 무거운 것이요. 이 안에는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넋과 내가 버려야 했던 이름이 담겨 있소. 범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낮았으나 그 안에는 500년 역사를 짊어진 장군의 위엄과 정인을 향한 애절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 인장이 가진 비밀과 이것을 가져가야 할 장소에 대해 한자 새기듯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인장의 화려함보다 범구의 눈에 고인 서글픈 결연함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으며 이것이 마지막 선물임을 직감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범구 씨,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이 없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제발 같이 가요. 네. 연화는 범구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지만 범구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함께 움직이면 추격자들의 눈을 피할 수 없으며 누군가는 남아서 관아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인장을 비단 보자기 안에 소중히 싸서 품속에 깊이 감추게 했고 그녀의 어깨를 꽉 쥐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지요. 주막 주변의 숲에서는 밤새들의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며 멀리서 관아의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다가오는 불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범군은 자신의 도축칼을 숫돌에 마지막으로 갈아낸 뒤 그 칼날 위에 맺힌 연화의 눈물을 닦아내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내가 아닌 오직 정인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전설의 무신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인장의 은빛 광채는 범구의 화상 입은 얼굴을 비추어 그의 슬픈 미소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으며 그 모습은 마치 신화 속 비극적인 영웅과도 같았습니다. 범구는 마지막으로 연화의 이마에 짧은 입맞춤을 남기고 그녀를 어둠이 짙게 깔린 뒷산길로 조심스럽게 밀어냈습니다. 그의 손을 떠난 은색 표식은 이제 연화의 심장 위에서 고동치며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범구는 홀로 남은 주막에서 꺼져가는 등불을 바라보며 자신이 짊어진 10년의 침묵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으려 함을 직감했습니다. 범구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연화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심장 한 조각이 함께 떼어져 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을 때까지 범구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며 그의 눈에는 지독한 고독과 서늘한 전의가 교차했습니다. 가시오, 연화씨.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살아서 내 이름을 세상에 외쳐주시오. 그의 나직한 읍조림은 차가운 가을바람에 실려 흩어졌고 그는 이제 홀로 남겨진 전장인 주막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살난 술상을 세우고 깨진 독에서 흘러나온 술을 자신의 상처, 입은 몸에 부어 비린 피 냄새를 씻어내었습니다. 독한 술이 상처 부위에 닿을 때마다 살이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으나 범군은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정신을 맑게 가다듬었지요. 그는 다시 백정의 낡은 옷을 고쳐 입었으나 그의 앉아있는 자세와 어깨의 기계는 이미 천한 백정의 것이 아닌 대군을 호령하던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관아의 비상종 소리가 요란하게 고을 전체를 깨웠고 횃불을 든 관군 수십 명이 주막을 겹겹이 포위하며 들이닥쳤습니다. 백정놈아, 감히 관아의 나리들을 해치고 어디로 도망치려느냐. 당장 나와 무릎을 꿇어라. 포졸들의 기세등등한 외침이 담장을 넘었으나 범군은 동요하지 않고 마루 끝에 걸터앉아 묵묵히 자신의 칼을 닦았습니다. 그는 도망칠 수 있는 충분한 무력이 있었고 산속으로 숨어들면 누구도 그를 잡을 수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 체포당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한양으로 가는 시간을 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관아의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범군은 수십 자루의 창끝이 자신의 목을 겨냥할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사또의 직속 무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서늘한 안광에 눌린 무사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한 걸음 뒷걸음질을 쳤고 범군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내 발로 갈 것이니 소란 떨지 마라. 범구의 묵직한 목소리에 관군들은 겁에 질려 서둘러 그의 손목에 무거운 쇠사슬을 채웠으며 그는 굴욕적인 포박 속에서도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연화가 떠난 뒷산 쪽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고 오직 앞만을 바라보며 죽음의 구덩이인 관아로 향했습니다. 범구의 등 뒤로 연화와 함께했던 주막의 흔적들이 멀어지고 있었으며 그는 가슴 속에 연화의 향기만을 소중히 품은 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관아 지하 감옥에 처박히기 전 범구는 마지막으로 밤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며 연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겪어야 할 참혹한 고문과 멸시가 시작될 것임을 알았지만 정인을 살렸다는 만족감이 그의 영혼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지요. 범구는 차가운 지하 감옥 바닥에 주저앉아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장군 이범구로서의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연화씨, 당신은 한양의 빛이 되고 나는 이곳의 어둠이 되어 당신의 길을 지키겠소. 범구의 침묵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외침이 되어 보성고을의 지하 감옥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고 연화는 범구가 준 은색 표식을 가슴에 꼭 쥔 채 눈물 젖은 천리 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전설의 무신이 남긴 마지막 명령은 이제 한 여인의 발걸음을 통해 조선의 심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보성고을의 뒷산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짐승처럼 연화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평생 보성을 벗어나 본 적 없는 여인이었으나 지금 그녀의 품 안에는
조선의 명운이 담긴 은색 표식이 심장처럼 고동치고 있었지요. 그녀는 범구가 자신을 위해 스스로 사지로 걸어 들어갔음을 알기에 단 한순간도 발걸음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가시덩굴이 연화의 얇은 치맛자락을 갈기갈기 찢고 살점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숲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짐승들의 기괴한 울음소리가 등 뒤를 쫓아올 때마다 연화는 품속의 인장을 꽉 쥐며 범구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야 범구 씨가 산다. 연화는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주문처럼 그 말을 내뱉으며 험준한 고갯길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 안개가 대지를 덮을 때쯤 그녀의 신발은 이미 닳아 없어져 버선발 위로 붉은 선혈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이슬 맺힌 풀잎을 밟을 때마다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으나 연화는 길가에 널브러진 집신 한 짝을 주워 신고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보부상들과 행인들은 거지나 다름없는 몰골을 한 연화를 미친 여인 취급하며 멀리했지요. 그녀는 배고픔과 갈증에 눈앞이 흐릿해질 때마다 길가의 고인 물로 목을 축이고 사냐초를 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잠이 밀려오면 나무 밑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으나 꿈속에서도 범구가 참수당하는 환영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천리길 한양은 시골 여인의 걸음으로 닿기에는 너무나 멀고도 험난한 고행의 길이었지만 정인을 향한 사랑이 그녀의 가냘픈 다리에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한양 도성의 거대한 성벽과 숭례문의 위엄 넘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흙먼지로 뒤덮인 얼굴을 옷소매로 대충 닦아내고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 도성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도성 안의 경비는 삼엄했고 누더기를 걸친 연화가 범구가 알려준 권세가의 저택인 만월루 근처에 가려 하자 무사들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천한 여편네가 감히 이곳을 기웃거리느냐.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관가에 넘겨 매질을 하겠다. 무사들의 거친 욕설과 밀침에 연화는 바닥을 뒹굴었으나 그녀는 필사적으로 다시 일어나 품속의 비단 보자기 속에서 은색 표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을 주인 어른께 보여주십시오. 보성고을에 이범구 장군님이 보내셨습니다. 연화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은색 표식이 햇빛을 받아 서늘한 위엄을 뿜어내자 저택 앞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사들은 인장에 새겨진 국왕의 문장과 호위대장의 상징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들이 무슨 대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월루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소식을 들은 젊은 관리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뛰어나와 연화 앞에 엎드려 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범구의 가장 신임받던 부하이자 현재 암행어사로 활동 중인 미미였으며 인장을 확인한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민우의 소매를 붙잡으며 제발 범구 씨를 그분을 구해주세요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탈진하여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사투 섞인 천리길은 이제 끝이 났으나 그것은 전설의 귀환과 보성고을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한양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잠들어 있던 사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군마들의 발톱 소리가
도성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연화가 한양을 향해 필사의 질주를 하는 동안 범군은 보성관나 지하 깊숙한 곳에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차가운 쇠사슬에 묶여 자유를 빼앗겼고 지하 감옥의 눅눅한 습기와 쥐들의 울음소리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하지만 범구의 눈빛은 결코 쇠락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욱 서늘하게 빛나는 사자의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사또는 자신의 부하들을 박살낸 백정, 놈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매일같이 혹독하고 잔인한 고문을 퍼부었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누구길래 그런 무예를 지닌 것이냐? 누가 배후에 있느냐? 당장 말하지 않으면 내 놈의 사지를 찢어버리겠다. 사또의 광기 어린 호령에도 범구는 감은 눈을 뜨지 않았으며 쏟아지는 채찍질과 인두의 고통 속에서도 단 한마디의 신음조차 내뱉지 않았습니다. 시뻘겋게 달구어진 인두가 범구의 가슴팍과 허벅지를 찢을 때마다 살이 타들어가는 매캐한 연기가 지하 감옥을 가득 채웠지요. 범구는 육신의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전장에서 자신을 대신해 죽어갔던 부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 고통을 속죄의 세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육체적인 고문은 10년 동안 가슴 속에 품어온 죄책감의 무게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깃털과도 같았습니다. 고문 기술자들은 아무리 매질을 해도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있는 범구의 모습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은 사람이 아니다. 마치 돌덩이를 때리는 것 같아.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이놈의 기세에 눌려 숨이 막히는구나. 범구는 가끔 천천히 눈을 떠 사또를 바라보았는데 그 짧은 눈맞춤만으로도 사또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위압감을 느끼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범구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외침이었으며 관아의 모든 포졸은 그가 갇힌 지하 감옥 근처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범구가 보통 백정이 아님을 확신하고 혹여나 그가 탈옥이라도 할까봐 발목에 거대한 쇳덩이를 채우고 식사마저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범구는 굶주림 속에서도 장군의 위엄을 잃지 않았으며 차가운 지하수를 마시며 정신을 맑게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가 무너져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양으로 간 연화가 무사히 목적지에 당도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연화 씨, 당신이 준 이 온기가 나를 버티게 하오. 내 몸은 비록 이곳에 갇혔으나 내 마음은 당신과 함께 천리 길을 달리고 있소. 범구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두르듯 마음의 무예를 닦았으며 그의 주변으로는 거대한 살기가 소용돌이치며 쥐조차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또는 범구의 기세에 눌려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다가 결국 그를 빨리 처단하는 것이 상책이라 판단하고 공개 처형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범구는 처형 소식을 듣고도 평온한 미소를 지었으며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절대적인 평화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음을 알았고 마지막으로 장군으로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연화가 가져올 기적을 믿고 있었으며 그 믿음은 지하 감옥의 어둠조차 뚫고 나가는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관아 지하 감옥의 차가운 벽에는 범구가 손가락으로 새겨 넣은 부하들의 이름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그 이름들은 이제 그의 마지막 호위병이 되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성고을의 새벽은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심판을 예고하듯 유난히도 차갑고 무거운 안개를 머금고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범구는 쇠사슬을 짤랑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지상의 빛을 맞이하기 위해 고개를 높이 들었습니다. 연화가 가져온 은색 표식은 한양의 정막을 깨뜨리는 거대한 낭뢰와도 같았습니다. 표식을 확인한 젊은 어사 민우는 10년 전 북방의 차가운 눈밭에서 자신을 얻고 적진을 뚫었던 스승이자 대장인 이범구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그는 대장이 죽었다고 믿어왔던 지난 세월이 원망스러운 듯 인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이나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살아계셨군요, 대장님. 살아계셨던 것이군요. 민우는 즉시 연화를 안전한 곳에 모시게 하고 야밤임에도 불구하고 대궐로 달려가 임금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금 역시 10년 전 가장 아꼈던 호위대장의 생존 소식을 듣고는 깊은 탄식과 함께 즉각적인 구조명을 내렸지요. 그가 살아있다면 조선의 국군이 아직 다하지 않은 것이다. 어사는 즉시 정예 기마병을 이끌고 보성으로 가라. 민우는 임금의 어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양 도성에 잠들어 있던 왕실, 직속 기마대 수백 명을 비상 소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백 마리의 군마가 내뱉는 거친 숨소리와 병장기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도성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민우는 말 위에 올라타 안광을 번뜩이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전라도 보성이다. 대장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말의 발굽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달려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갈라져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를 뚫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기마대는 성문을 박차고 나가 남쪽을 향해 질풍노도처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발굽 아래 대지는 비명을 지르며 파여나갔고 길가에 피어오른 흙먼지는 달빛을 가릴 만큼 자욱했지요. 민우는 달리면서도 범구가 겪었을 10년의 고통과 지금 그를 고문하고 있을 탐관오리들에 대한 증오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스승이 왜 스스로 백정이 되어 숨어 지냈는지 그 깊은 속내를 알기에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편 연화는 탈진하여 쓰러진 와중에도 꿈속에서 범구의 피 묻은 손을 잡으려 했으며 그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민우는 그런 연화의 절박함을 대신 짊어진 채 채찍을 휘두르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들이 지나는 길목마다 농부들은 거대한 군대의 추현에 경악하며 고개를 숙였고 역참의 말들은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나갔지요. 민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처형장의 망나니 칼이 범구의 목에 닿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보성으로 이어지는 천리 길은 이제 조선에서 가장 빠른 군마들의 발톱에 의해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들의 비장한 출정을 아는지 먹구름을 걷어내고 밝은 달빛으로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보성고을에서는 이미 범구를 처형대 위로 올릴 준비가 한창이었고 시간은 야속하게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심장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늦지 않겠노라 맹세하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남쪽 지평선을 응시했습니다. 조선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던 사내를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칼들이 어둠을 가르며 전력으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보성고을의 새벽은 유난히도 차갑고 눅눅한 안개를 머금은 채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관아 앞 광장에는 이미 이른 아침부터 소문을 듣고 몰려든 수많은
백성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술렁이고 있었지요. 광장 중앙에는 가짜는 소나무 향이 채 가시지 않은 거친 사형대가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위에는 핏자국이 선명한 처형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위해 멧돼지를 잡고 꾸준히를 도맡았던 귀신 백정 범구의 처형 소식에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저 착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저 주모를 지키려 했던 것뿐인데 세상이 참으로 무심하구나. 백성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으나 높은 단상에 앉은 사또의 귀에는 그저 하찮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사또는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고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며 범구의 목을 쳐서 고을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육중한 관아의 정문이 열리고 쇠사슬을 짤랑이며 범구가 2명의 형리에게 끌려 광장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범구의 몰골은 며칠간의 고문으로 인해 참혹하기 그지없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어 보는 이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흙먼지 날리는 사형대 위로 한 걸음씩 올라갔고 그가 발을 디딜 때마다 쇠사슬 소리가 적막한 광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요. 범구는 사형대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지는 달과 떠오르는 해가 교차하는 새벽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전장에서 죽어간 부하들의 얼굴과 마지막으로 본 연화의 눈물, 어린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화 씨, 무사히 한양에 도착했기를. 나 같은 죄인의 이름은 잊고 부디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시오. 범구는 소리 없는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그의 모습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이 아닌 순교자의 위엄을 뿜어냈습니다. 망나니는 입에 가득 머금은 술을 커다란 칼날 위에 뿜어내며 기괴한 춤사위를 시작했고 그 소름 끼치는 쇳소리가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사또는 지루하다는 듯 부채를 흔들며 집행관에게 눈짓을 주었고 이내 붉은 패가 공중을 날아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집행하라. 저 극악무도한 백정놈의 목을 쳐서 고을의 법도를 바로 세워라. 사또의 호령과 함께 망나니가 거대한 칼을 높이 치켜들었으며 광장에는 숨막히는 정적과 여인들의 낮은 흐느낌만이 감돌았습니다. 범구는 눈을 감고 목을 길게 빼어 차가운 칼날의 감촉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뺨 위로 새벽 이슬 한 방울이 흘러내렸고 그것은 마치 돼지가 영웅의 죽음을 미리 애도하는 눈물처럼 보였지요.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범구의 목을 향해 내려오려는 찰나 광장 저 멀리서 지면을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수백 마리의 군마가 대지를 박차고 달려오는 천둥 같은 분노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고 안개를 뚫고 나타난 은빛 갑주들의 물결에 경악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망나니의 칼끝이 범구의 살갗에 닿기 직전 멈춰라 라는 병력 같은 고함이 처형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범구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으며 그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10년 전 자신이 목숨처럼 아꼈던 부하의 깃발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사형장에는 이제 죽음의 향기 대신 전설의 귀환을 알리는 뜨거운 전사들의 살기와 환호성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범구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도 서글픈 미소가 번졌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거꾸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광장을 뒤흔드는 전령들의 포효는
단순한 고함이 아니라 억눌린 자들의 원한을 단숨에 베어내는 작두날과도 같았습니다. 자욱한 안개를 뚫고 나타난 수백 마리의 군마가 대지를 지식이며 처형장으로 들이닥쳤고 그들이 일으킨 흙먼지는 사또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단숨에 덮어버렸지요. 단상 위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사또는 갑작스러운 왕실, 기마대의 출현에 넋이 나간 채 들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리고 사신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말에서 뛰어내린 젊은 어사 민우는 눈에 불을 켠 채 처형대로 달려갔으며 감히 앞을 가로막으려던 포졸들을 눈빛 하나로 제압해버렸습니다. 민우는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사또의 멱살을 잡아채고는 고을 전체가 울릴 만큼 거대한 목소리로 사자의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정령천벌이 두렵지 않아 이런 대죄를 저지르는 것이냐. 감히 누구의 목에 칼을 대려 했는지. 내 놈의 그 썩은 눈으로 똑똑히 보란 말이다. 민우는 비명을 지르는 사또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고 사또는 비단 관복이 흘바닥에 처박히는 줄도 모른 채 단상 아래로 굴러떨어져 처참하게 뒹굴었습니다. 하지만 광장에 모인 백성들을 진정으로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이후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조선의 법도를 상징하는 마패를 손에 쥔 고관대자. 민우가 피칠갑이 된 채 사형대에 묶여있는 백정범구 앞에 당도했지요. 민우는 범구의 만신창이가 된 몸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자신의 화려한 관복이 진흙탕에 더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바닥에 짓지으며 범구의 발치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고 그 소리는 광장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 만큼 절절하고 장엄했습니다. 대장님, 소인 민우가 이제야 왔나이다. 이 불충한 제자를 죽여주십시오. 어찌 대장님을 이런 고초 속에 두었단 말입니까? 어사가 백정 앞에 엎드려 오열하는 충격적인 모습에 광장에 모여있던 수천 명의 백성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범구를 향해 천한 백정 놈비라 손가락질하고 그가 지나갈 때마다 돌을 던졌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공포와 경악으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치맛자락 뒤로 숨었고 범구에게 모욕을 주었던 장정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풍전등화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지요. 세상에, 저분이 정녕 누구시길래 어사 나리가 무릎을 꿇는단 말인가?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는 뒤늦은 후회와 탄식이 터져 나왔으며 광장은 순식간에 참회와 공포가 뒤섞인 기묘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민우는 직접 칼을 들어 범구의 몸을 묶고 있던 굵은 밧줄과 쇠사슬을 끊어내었고 자신의 비단 겉옷을 벗어 범구의 상처 입은 어깨를 정성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임금이 내린 교지를 꺼내어 하늘을 향해 높이 치켜들며 보성고을 전체의 장군 이범구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여라. 여기 계신 분은 10년 전 북방에서 조선의 국경을 수호하던 호위대자 이범구 장군님이시다. 임금님께서 친히 그 명예를 복권하셨느니라. 민우의 선포가 끝나자마자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백성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장관을 이루었으며 사또와 관군들은 이제 자신들이 저지른 대죄를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머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범구는 민우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그의 화상 입은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은 10년의 하늘 씻어내듯 눈부시게 빛났지요. 그때 군마들 사이를 뚫고 나타난 연화가 범구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고 범구는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전쟁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범구는 자신 앞에 엎드린 백성들과 옛 부하를 인자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복수보다는 용서를, 명예보다는 평화를 선택한 자의 위엄을 뿜어냈습니다. 처형장은 더 이상 죽음의 터가 아니라 10년 동안 억눌려 있던 전설의 무신이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성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렸던 짙은 안개는 어느덧 걷히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범구와 연화의 머리 위로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범구는 민우의 손을 잡고 처형대를 내려오며 자신을 억누르던 장군의 무게를 내려놓고 오직 사랑하는 여인의 지아비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성고을의 대변혁이 일어난 지도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흘러 산천은 붉은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평화로운 가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부패했던 사또와 그 일당들은 어사의 칼날 아래 한양으로 압송되어 엄한 국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임금은 범구에게 수차례 전령을 보내 한양으로 올라와 다시 호위대장의 자리를 맡아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하지만 범구는 민우를 통해 자신의 마지막 뜻이 담긴 서찰을 임금에게 올리며 정중히 복권의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소신은 이미 10년 전 북방의 눈밭에서 죽었사옵니다. 지금의 저는 오직 고기를 썰어 백성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백정으로 남고 싶나이다. 범구의 확고한 뜻을 전해 들은 임금은 크게 탄식했으나 결국 그의 고결한 성품을 존중하여 그를 보성고을의 명예 장군으로 봉하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보성고을에서 범구를 천한 백정이라 부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도축장 근처를 지날 때마다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하며 그를 장군님이라 불렀으며 그가 잡은 고기는 나라 제일의 명물이 되었지요. 범구는 여전히 새벽이면 비린내 나는 도축장에 앉아 칼을 갈았으나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진 악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부하들을 기리는 슬픈 제사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성껏 고기를 손질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연화의 주막은 예전보다 훨씬 더 번창하였고 범구는 주막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연화와 함께 소박한 행복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범구는 연화가 서빙을 하느라 바쁠 때면 주방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거나 마당에 장작을 패며 평범한 지아비로서의 삶을 만끽했지요. 연화는 그런 범구의 뒷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가 자신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 머물러 준다는 사실에 매일같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이제는 범구의 화상 흉터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를 졸졸 따르며 무예를 가르쳐달라고 떼를 쓰곤 했습니다. 범구는 아이들에게 나무칼을 쥐어주며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닌 사람을 지키는 마음을 먼저 가르치는 인자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어느 노을이 아름답게 지던 저녁, 민우가 다시 한번 범구를 찾아와 술잔을 기울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대장님, 정말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저 한양의 화려한 공을 마다하고 이 비린내 나는 도축장이 정말 좋으십니까? 범구는 붉게 물든 보성 고을의 들판과 주막 안에서 들려오는 연화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야,
만 명의 대군을 호령하던 호령보다 내 아내의 웃음소리 한 번이 내 가슴을 더 벅차게 하는구나. 나는 지금이 가장 장군답다 생각한다. 범구의 대답에 민우는 고개를 숙여 존경의 뜻을 표했고 두 사내의 우정은 익어가는 가을 술잔 속에 깊게 녹아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성고을에는 전설적인 백정, 장군과 지혜로운 주모의 사랑 이야기가 대대손손 전해지는 아름다운 야담이 되었습니다. 범구는 자신의 호위대장 은색인장을 연화의 함 속에 깊이 넣어두고 대신 자신의 투박한 도축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권력을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탱하고 행복을 주는 평화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보성고을의 밤하늘에는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환청이 들리지 않았으며 오직 풀벌레 소리와 두 사람의 다정한 속삭임만이 가득했습니다. 전설의 무신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완성하며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백정으로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스스로 화려한 권력을 버리고 사랑하는 정인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 머물렀던 전설의 장군 이범구. 진정한 명예란 어깨 위에 얹힌 계급장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평생에 걸쳐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보성고을의 백정 장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범구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다시 화려한 장군의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연화 곁에 백정으로 남았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지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댓글이 2026년 한 해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야담을 찾아 나서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 찾아올 더 놀라운 전설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여운이 남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